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2022년 이제 사실 증시로 치면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크게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나면서 사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사실 이미 빠졌었죠. 2021년부터 빠졌지만 2022년에도 어김없이 많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과연 내년은 괜찮을까? 저는 괜찮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이제 오늘도 이제 새롭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증시에 한 3.7경 정도 되는 매우 큰 돈이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풀렸었는데요. 이제 그 돈이 오히려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ECB랑 이제 BOJ 데이터를 좀 추가를 했는데 제가 완벽하게 아직 완전히 합친 건 아닌데 좀 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바로 일단 그냥 기존 진행 순서 하고 좀 중간쯤에 같이 한번 과연 왜 3.7경의 돈 때문에 이렇게 사실 많이 올랐었는데 왜 지금은 그 돈 때문에 빠지는 것인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바로 진행을 하면은 코스피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약 한 1.9%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1.9% 둘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6,700억 정도 매수가 됐었고요. 외국인 한 1,400억 정도 매도, 기관 한 5,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3,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 한 4,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매수, 기관 6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12월 이제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수정을 했는데 기관이 약 한 1조 2천억 정도 매수고 개인, 외국인 다 매도 추세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이 소폭 매수 중이고 올해 연초부터 봤을 때는 이제 개인이 약 한 1.7조 정도 현물을 매수한 상황이다. 외국인은 오히려 숏을 쳤었던 상황이었었고요. 2015년도나 과거의 수치를 보더라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증시는 여전히 수급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특별히 설명을 하도록 하진 않겠습니다. 수급은 근데 외국인 특히 선물 수급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긴 시계열로 봐도 여기는 정말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수급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일단 살펴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부터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주가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거를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나눈 걸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모델 다 그냥 높으면 저평가, 낮으면 고평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증시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왜냐면 금리가 많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다. 페드 모델이나 일드갭이나 둘 다 고평가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좀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고평가로 보인다. 조심하셔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은 경우에도 둘 다 그런 상황입니다. 둘 다 고평가고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국내보다는 S&P가 조금은 더 고평가로 돼 보인다.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16조 7천억 정도 되면서 약간 감소했습니다. 한 5천억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매도를 하신 분도 있고 반대 매매가 아니어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절대 레벨은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걸 봐도 높은 레벨이고요. 여전히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결국은 빠지고 있는 추세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은 듭니다. 코스닥은 그냥 참고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액 전년 동기비 여전히 뭐 감소하고 있고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액 전년 동기비는 ISM 제조업 같은 경우도 하향 추세, 비제조업은 그나마 조금 올라간 추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간 한국 수출액 사실 데이터를 보더라도 수출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뭐 사실 적어도 빠지진 않아야 되는데 참 지금 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시가총액을 일간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나 S&P 봐도 뭐 둘 다 고평가고 특히나 S&P가 조금 더 고평가로 보이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 다시 이제 슬슬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은 들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이제 슬슬 또 조심하실 구간이 왔다. 이제는 50일도 곧 넘을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 넘었죠. 이제 다 넘었습니다. 정말 조심하실 때가 됐다. 뭐 ATR이나 빅스 뭐 다 뭐 코스피 200, 나스닥, S&P 할 거 없이 다 넘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변동성이 이렇게 추세를 타는데 내려갔던 추세가 결국은 올라가면 주가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올라서 변동성이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고요. 뭐 실질 미국 주택 가격이나 실질 우리나라 국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 고점을 찍고 명확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나머지 뭐 PIR이나 이런 거는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데이터 켜놓은 게 많아서 잠깐 좀 오류가 걸리는데 네, 뭐 좀 기다리면 풀릴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이거는 제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차트를 막 밑으로 내려버렸는데 분양률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지방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요. 수급지수도 당연히 전세 가격은 뭐 거의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까지도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당연히 금융시장 컨디션이 좋지 않아지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I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재차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얘기할 내용과 이제 사실 떨어지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그 3조 7경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화량 대비해서 S&P고요. 통화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2008년도가 아니라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 고점을 찍었다가 여전히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일시 5천도 마찬가지고요. 일시 5천을 GDP로 나눈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주택가격 지수 대비해서 이제 S&P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국내 쪽도 뭐 여전히 M2 대비해서 코스피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대비 이제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 뭐 오랜만에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 M1 나누기 M2 파랑 색깔 선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없어서 좋지 않은 건데요. 이때 보셔도 그렇고 이미 뭐 항생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M1 나누기 M2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은 뭐 계속 지금 유동성 상황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 제가 좀 그나마 좀 시간의 여유가 좀 잠깐 있었어가지고 이제 ECB랑 이제 BOJ 똑같이 이제 그 밸런스 시트라고 하죠. 이제 재무 상태표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뭐 자산 대비 GDP나 이제 정부 부채 대비 GDP나 이제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ECB 거고요. 이쪽이 이제 BOJ 건데 근데 뭐 지금 당장 이거 바로 보여드리면 바로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뭐 맨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다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즌 상황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양적 완화부터 정확하게 알고 양적 긴축을 알아야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뭐 연준이든 ECB든 뭐 BOJ든 뭐 자산을 매입하는 건 맞죠. 이제 자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뭐 국채를 100 샀다고 생각해보죠. 누군가는 국채를 100 팔았을 거고요. 현금이 100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현금을 은행에 맡기겠죠, 당연히. 그럼 은행에 부채, 예수부채가 생기고 은행에 이제 현금이 생길 겁니다. 근데 지준으로 표시를 했냐면 현금이 생기는 거를 대출을 하거나 지준에 다시 넣을 텐데, 지준은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재예치를 하면서 이자를 받는 거를 지준이라고 하고요. 근데 대출이 안 나갈 때 양적 완화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준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준이 늘어서 결국 돈이 움직이는 게 없어요. 실물시장으로. 실물시장에 돈이 흘러가는 게 없죠. 실물시장엔 영향이 없고요.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뭐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뭐 비트코인도 오르고 다 오르는 장세가 양적 완화의 장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그런 테크줄이 오르락가는 거죠. 왜냐면 금융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금리가 내려가죠. 그럼 금리가 낮을 때 가장 좋은 성장주가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소위 이제 테크주들이었죠. 그게 과거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것도 뭐 자산 축소니까 그냥 뭐 유동성 감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양적 긴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할 때도 뭐 사실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하지? 라는 얘기가 참 많았었거든요. 뉴 노멀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다.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분도 많았었고요. 근데 당연히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물 경제에 돈이 안 흘러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뉴 노멀이라는 단어도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적 긴축도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좀 다릅니다. 결국 투자나 소비가 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뭐 차입을 했다고 생각해보죠. 투자나 소비를 위해서 100을 차입을 하면 은행의 입장에서 100이 대출이 생기고 100이라는 현금이 필요할 건데 그 현금을 빼기 위해서 지준을 인출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준이 줄어들죠. 연준 입장에서 부채가.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줄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치 그런 거죠. 연준이 QT 하겠습니다 한다고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거 아니잖아요. 순서가 반대인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빼가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드는 거지, 자산을 빼간다고 고객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는 않죠. 이게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부채가 줄기 때문에 자산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효과가 나타날까? 투자가 됐든 소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까? 지준이 떨어지니까 금융시장은 돈이 빠져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물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이고 뭐 다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기 QT의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7경이라는 게 제가 이제 FRB 이제 연준이랑 ECB랑 BOJ의 합산치입니다. 그 돈이 그냥 러프하게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3.7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위가 3.7경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3만 한 7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돈이 금융시장에 풀렸었다. 그러니까 증시가 막 다 날라갔던 거죠. 근데 그 날라갔던 돈이 이제는 QT가 되면서 실물시장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오랜만에 ECB부터 일단 그래도 설명하기 쉽게 연준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ECB랑 이제 BOJ 거 새로운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뭐 인플레이션의 뭐 원인을 항상 뭐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뭐 결국은 수요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뭐 공급 변목이다라고 하지만 뭐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었다고 우리가 컨테이너를 불태운 것도 아니고 뭐 공장에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뭐 잠깐 뭐 한 몇 달 정도 셧다운 됐던 때도 있었지만 뭐 지금이나 뭐 그 이후로 잠깐 빼고는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왜 공급 병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을까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왜 공급 병목일까?
공장은 다 돌아가고 있는데 뭐 공장 사람들이 다 코로나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일단 이 데이터로 보면 명확합니다. 이 연두 색깔이 소매 판매가 수요고 빨간 색깔이 이제 공급인데요. 7, 80년도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강했던 시기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높았습니다. 닷컴 버블 2008년도 공급이 높으니까 주가가 박살이 났던 때였죠. 그 이후로는 수요와 공급이 거의 뭐 일정하게 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뭔가 달라졌죠. 공급은 줄지는 않았지만 이 추세만큼 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배를 뭐 다 버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만큼 늘리지는 못한 거죠. 수요만큼. 근데 수요는 그 수요 곡선 자체가 넘어버린 겁니다.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만큼 자체가 당연히 초과 수요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당연히 물건 가격은 높아지겠죠. 사려고 한 사람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용 창출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준에만 쌓였던 돈들이 시중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대율이 일단 높아지게 되죠. 보시면 대출 중과율이 바닥을 찍고 2021년 5월부터 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대출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예금이 떨어진다는 거는 지급준비금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대율이 2000년, 2008년도 100%였던 예대율이 쭉 코로나 이후로 떨어져서 양적 완화랑 코로나 이후로 떨어져서 뭐 거의 59%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6.7%까지도 지금 상승을 한 거죠. 이만큼 돈이 소비가 되고 신용 창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급 병목,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전쟁이 아니라 뭐 그것도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자산이 그만큼 는 거죠. 이걸 하는 만큼. 예, 연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약 9조 달러 어마어마하게 늘었었죠. 네, 그래 상황이었었고요. 그럼 9조 달러면 사실 뭐 제가 이걸 3.7경 할 때 8조 달러 기준으로 했거든요. 제 기억에 8조였어가지고 근데 9조였으니까 뭐 사실 3.7경도 훨씬 넘겠네요. 제가 그냥 러프하게만 계산을 한 거였거든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자산이 아니라 뭐 사실은 부채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채가 앞으로는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마치 그런 거죠. 내년에 이제 증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높은 금리가 낮아질 거예요. 낮아지니까 증시도 완만하게나마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아니어서 주가가 빠지진 않지만 기업 실적이 빠지진 않지만 그만큼 또 금리는 또 낮아져서 아마 증시가 올라갈 겁니다. 라는 얘기가 증시 상승론의 이제 거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저는 아예 불가능한지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부채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유통동안은 진짜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이고요. 지급준비금이 아까 은행에서 연준에 다시 맡긴 현금. 이거는 이제 은행의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재무부 일반계정은 뭐 이제 재무부 정부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수로 거둔 그런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RRP 리버스 레포라는 게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입한 금액입니다. 근데 원래라면 자산이라는 게 양적 완화를 이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자산이 증가를 하니까. 원래는 지준만 늘었죠. 과거에는 거의 지준만 움직였다가 이번 코로나 이후로는 뭔가 좀 다른 겁니다. 뭔가 좀 다른 색깔이 많이 커졌었죠. 1차적으로는 TJ라는 게 많이 늘었었어요. 왜냐면 재정정책을 뭐 코로나 때 많이 썼잖아요. 막 돈도 막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은 겁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모았다가 돈을 다 쓰죠. 재정정책은 쓰니까 다시 TJ는 감소하는데 그 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 돈 통장으로 가겠죠. 결국엔 기업 통장이든 사람 통장이든. 그래서 얘가 주는 만큼 또 지준은 늡니다. 근데 이때부터 지준이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라고 하면 이때가 딱 21년 아까 그 5월 부근입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줄어드는 이유가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주니까 사실 자산이 줄었어야 됩니다. 근데 연준이 그때도 멈추지 않았어요. 더 자산을 매입할 거야 라고 이제 사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채를 늘려야 되겠죠? 늘려야 되니까 RRP, 이 RRP라는 거를 증가시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 뭐 계속 증가시키셨으면 뭐 그냥 돈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뭐 증시도 좋고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왜 계속 찍어내고 있지 못할까? RRP를 못 늘리고 지금 이제 QT가 되고 있잖아요. 왜 QT가 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단기금융시장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고요. 뭐 결국 단기금융시장에서 RP라는 게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국채를 담보로. 돈을 계속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계속 빌리면 돈의 가치가 당연히 높아질 겁니다. 그게 금리가 높아지는 거고요. 왜냐면 돈이 사라지니까 그만큼 빌린 만큼 희소해지겠죠, 돈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이 IORB라는 게 이제 지급준비금 금리인데요.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 3month T빌이 3개월짜리 미국 국채고 SOFR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RRP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EFFR은 이 IORB를 은행끼리 거래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IORB랑 EFFR이 양일 때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그래도 충분하다 이고 이렇게 음일 때는 유동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이때부터 금리를 인하할 시그널을 준 거죠 이미. 여기다 마이너스로 이제 내려가는 순간 금리를 인하하죠 그 다음부터.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IORB랑 EFFR은 플러스 구간이라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먼 상황이다 라는 거죠. 적어도 이게 0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IORB에다가 EFFR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이 계속 블랙홀처럼 빨려간다 하셨죠? IORB가 아니 그 RRP에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리가 튀는 거예요. 이 T빌 금리가. 그러면 T빌 금리 오르니까 기준금리 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점점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지겠죠? 계속 돈을 땡기면. 그래서 T빌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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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금리를 그럼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경기 침체가 와서 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내릴 수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내리면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 거죠. 그럼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진짜 그냥 행복한 상황이 될까? 그냥 내리고 나면은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애시당초 금리를 올린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까 얘기를 드렸었죠. 이 RRP를 늘리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 겁니다. 왜냐면 RRP한테 주는 금리가 지급준비금 금리고 그게 기준금리거든요. 근데 그럼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를 기준금리죠.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RRP랑 결국 이 지급준비금이 훅 감소할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지준과 대출이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지준에 맡길 필요 없죠. 대출할 겁니다. 더 일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RRP 시장, 이 RP 시장에서도 단기금융 시장에서도 금리 낮추면 굳이 RP에서 돈 넣을 필요 없죠. 돈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자산, 부채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T가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물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가파르게 오겠죠.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금리를 낮추면 좋죠. 뭐 마치 그런 거죠. 낮추면 좋은데 지금 이미 풀어놓은 자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낮추는 순간 물가가 안 잡힐 거라는 겁니다. 안 잡히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더 높아질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를 낮출 수는 있을 거예요. 낮추고 나서가 아마 결과론적으로 증시에는 더 큰 악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 지금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난 이제 원인을 조금 이제 데이터로 좀 살펴본다라고 해봤을 때 이 지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준 대비 GDP 결국 이 비율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준이라는 게 아까
제가 돈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다 했잖아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돈이 쓰니까 지준이 줄었습니다. 약 한 1조 달러 정도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지준 대비 GDP도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준 만큼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준이 여기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방이 아직 더 남았고, 중요한 건 연준 총자산 대비 또 GDP는 이만큼이나 남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20%가 적정하다고 하는데요. 이만큼이면 뭐 거의 한 4조 달러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4조보다는 살짝 덜 하긴 한데, 이만큼 그러니까 화폐량이 이건 증가되는 거죠. 결국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된다는 분보다는 소비분은 이만큼인 거고요. 이만큼은 그냥 통화량 자체가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양이 4조 달러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화량 효과는 아직까지는 크진 않았죠. 이만큼밖에 안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고, 인플레이션 수요가 강해질 때, 이 지준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강해질 때 나는 인플레이션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통화량이, 화폐량이 증가됐던 부분이 실물 경제로 진짜 이제 흘러갈 때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수요를 발라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를 발라낸 부분에 대한 화폐량 효과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남은 게 한 3.8조 달러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고, 그거를 이제 제가 BOJ 맨날 이제 페드 쪽만 보여드리다가 이제 BOJ랑 이제 ECB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 보도록 하죠. ECB부터. ECB 자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다 사실 필요 없고요. 예. 이게 그냥 이제 대출해준 거, 그냥 통화정책. 그냥 통화정책 때문에 이 회색깔, 그냥 금융기관에 돈 빌려준 겁니다. 금융기관 돈 빌려준 거, 유로지역 증권이 뭐냐면 그냥 유로지역 국채 사준 겁니다. 결국 그 두 가지가 메인 자산이고, 뭐 나머지는 뭐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산이다. 근데 자산이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죠. 총 풀었던 금액은 거의 한 16조 유로가 넘습니다. 거의 뭐 달러 유로가 지금 1대1 비율이니까 16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보다도 많죠. 유로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유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유가 지금. 그래서 부채 같은 경우도 뭐 여긴 구성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결국 통화정책, 그러니까 유통통화 그냥 지폐랑 결국 대부분이 신용기관에 빌려준 돈이다. 그러니까 은행에 빌려준 돈,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급준비금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ECB의 그럼 자산을 아까 연준 같은 경우에 얼마였었죠? 연준 같은 경우가 총자산 대비해서 GDP 보시면은 연준이 약 거의 한 42%였네요. 42%까지는 아니었구나. 한 39%까지였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의 한 37%? 요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36% 정도 되는데, GDP 대비해서 뭐 여긴 더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전체 유럽은 아니고 이제 유럽 거기서 주요 27개국 데이터의 GDP인데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돈 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증시가 아무리 박살이 난들 연준이야 ECB도 이제 더 이상 돈 풀기는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중요한 거는 자산 부채 이제 감소하고 있죠. 돈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특히나 유럽이 매우 강할 것이다. 돈이 풀린 양도 많을 테니까요. EU 정부 부채 대비해서 GDP, 이건 이제 통화정책이고 이건 재정정책의 이제 가치를 보려고 데이터를 한 건데, 여기도 여전히 높은 수치다. 매우 높은 수치죠. 95% 정도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그냥 제가 달러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환율 변동이 있다 보니까 뭐 사실 그냥 유로 데이터로 보는 게 더 명확하고, 합산해서 이제 금액 합산할 때나 어차피 같은 통화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건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본도 똑같고요. 일본은 이제 엔화로 이제 조 N 정도 되는데, 뭐 달러로 보면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보면 이게 이제 워낙 엔화가 뭐 약세였기 때문에 여기 또 왜곡이 더 커가지고 뭐 사실 엔화로 보면 되는데, 이게 그냥 뭐 대충 한 7조 달러 정도였다. 뭐 이게 700조라고 했을 때 N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긴 대부분 지급준비금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심플하고요. 그리고 이제 BOJ 자산을 GDP로 나눈 수치도 여기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도 뭐 거의
100% 넘죠. 107%, 높을 때는 146까지도 갔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부채도 상당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YCC 0.5%까지도 올렸고 0.25에서 뭐 결과론적으로 뭐 계속 완화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라고 하지만 정책 여력은 사라지고 있다. 이미 사실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부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자산 데이터 바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서 제외했고 그냥 결국 이제 부채만 보여드리는데요. 어차피 자산 다 어차피 JGB 다 어차피 일본 국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생략해도 돼서 생략을 드리고요. 론이랑 사실 다 JGB이기 때문에 일본 국채여서 이제 뭐 데이터를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좀 바르기가 좀 어려워서 제외를 했고요. 뭐 결국 부채도 여기도 감소를 하고 있죠. 주추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인플레이션이 일본에도 이제 찾아오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Fed, 뭐 ECB, BOJ 뭐 사실 다른 나라들도 많죠. 이제 호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들에서 뭐 BOC도 있고 돈을 많이 풀었죠. 풀 때는 좋았죠. 근데 이제 그 푸는 돈들이 다 이제는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올 겁니다. 이 자산 부채들이 다 감소를 할 거고요. 그게 감소가 되면서 뭐 사람들이 유동성 긴축이다 해서 물가가 잡힌다라고 생각하지만 잡히는 건 금융시장 물가고요. 올라가는 거는 이제 실물 물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내년, 후년 물가는 잡히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잡히는 속도가 잠깐은 떨어져 보이는 수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물가는 올라갈 겁니다. 길게 봤을 때는요. 이 돈들이 다 풀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금리를 높은 상황에서 유지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산이 덜 빠질 테니까요. 결국 그렇지 않는 이상은 자산 부채는 계속 감소가 될 거고 결국 그 돈들이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재가 될 거고 증시가 그 빠지는 와중에도 결국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다 이미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를 도와줄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데이터를 뭐 다 아예 안 보고 있던 건 아닌데 사실 직접 만들어 보면 조금 데이터가 더 명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확실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뭐 사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다 좋지 않고요. 뭐 특히나 뭐 얘기를 뭐 저번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생각보다 그냥 매크로상으로 참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해보면 이 이유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대부분 제조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관광 같은 서비스업도 있지만 제조업인데 유럽 이렇게 생겼죠. 여기 러시아고 여기가 이제 유럽 쪽이죠. 여기가 뭐 이제 터키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고 뭐 미국이 여기 있죠. 네, 유럽이고 여기 터키고 터키가 이렇게 크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릴 게 있어가지고 여기 러시아고 여기가 발트고 여기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이유가 내륙 국가죠. 러시아가. 왜냐면 이제 여기 북해는 있는데 여기 다 얼어버려서 나가질 못해요. 여기가. 사실 못 쓰는 바다인 거죠.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 가스들을 하려면 그래서 원래는 가스관으로 했었죠. 이제 폴란드로 넘어가는 게 있었고 여기 노드스트림 있고 뭐 등등 이렇게 몇 가지 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전쟁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다 막혔죠. 노드스트림은 뭐 사실 뭐 당연히 뭐 미국이 터트린 거고요. 발표는 안 했지만 뭐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사주를 받은 영국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서 터트린 거고 어찌 됐든 간에 뭐 그거야 뭐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뭐 개인적으로 미국의 배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가스관이 다 끊겼습니다. 아무튼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발트랑 이쪽인데 우크라이나 쪽인데 발트는 다 어차피 나토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나가기는 어렵고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로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한 건데 뭐 사실 꼭 이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터키도 어차피 나토죠. 이제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나토입니다만 나토는 나토인 거죠. 어찌 됐던 간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칠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두 길 중에 하나는 선택은 해야 되니까요. 이쪽을 선택해서 일단 전쟁이 난 건데 뭐 제가 뭐 전쟁을 낳은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유럽의 강점이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뭐 사실 유럽의 강점은 특히 이제 제조업인 독일의 강점은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싼 가스 가격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비싸지만 제조업이 뭐 특히 뭐 이제 자동차, 화학 이쪽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값싸게 들어오는 러시아 가스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값싸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향후에는 점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러시아의 공급을 나중에 받지 못한다고 하면 완벽하게 유럽은 어떻게 될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조업에서 다 결국 비싼 이제 LNG 가스를 뭐 미국에서 이렇게 다 수입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냥 파이프라인만 열면은 값싸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를 뭐 기화시켜가지고 다시 끌고 왔다가 또 다시 또 뭐 액화 기화 해가지고 또 뭐 트럭으로 운송을 해가지고 하면은 뭐 몇 배가 비싸게 들어오는 거죠. 강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강점이 사라지면 우리나라랑 경쟁이 될까요? 우리나라랑 아시아 국가들이랑 경쟁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거야? 그럼 역시 우리나라 뭐 현대차, 기아차, 뭐 그런 화학, 뭐 철강 업체들이 그냥 완전 이제 유럽을 제패를 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은 그냥 문을 걸어 잠굽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아예 너희 이제 이쪽으로 수입 못해, 수출 못해. 근데 당연히 노골적으로 수출 못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제 IRA처럼 여러 가지 막 조건들을 있는 거예요. 뭐 ESG도 있고 이것도 통과해야 되고 저것도 통과해야 되고 근데 그걸 통과하려면 막 몇 년이 걸리는 거를 만들 겁니다. 지금 ESG도 점점 그렇거든요. 탄소세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실상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도 안 되고 특히 이제 중국 밑에 이제 중국 있죠. 중국으로 점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중국도 쉽지 않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뭐 아프리카 진짜 동남아, 뭐 남미 그리고 이제 미국 이런 나라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큰 시장인 일단 중국이 나가는 게 제일 뼈 아프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이었는데 둘 다 날아가면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수출이 거의 7-80% 비중이 차지하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저는 타격이 클 수 있다. 왜냐면 점점 보호무역주의는 발생할 거거든요. 더욱더. 왜냐면 경쟁이 너무 극단적으로 안 되면 당연히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면 당연히 저기 멀리 있는 대한민국보다 당연히 자국 기업과 자국민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저는 어려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네,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좀 살펴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저렇게 계속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반도체랑 이제 뭐 케미칼 쪽 단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수량 자체도 점점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둘 다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쪽 차트를 보면은 결국 여기서 5점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고점을 찍고 A파 빠지고 B파 올라가고 C파까지 빠지면서 ABC A로 크게 빠졌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이제 B파 반등을 했다가 여기가 이제 C의 3의 1파로 하락을 하고 결국 C의 1인 거죠. 이게 C의 1인 거고 C의 1로 빠지고 C의 2로 올라가고 지금 C의 3의 1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채널링을 뭐 굳이 해본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시간 관계상 이거 생략을 하죠. 일단 뭐 RSI가 지금 뭐 30 밑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선 기준선 뭐 구름대도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뭐 결국 추세적으로는 저는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언제든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유일하게 잠깐이나마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잠시만요. 아이고 잘못했는데
보시면 이게 뭐 볼린저 밴드 200으로 봤을 때 여기 121선에선 딱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면서 쭉쭉쭉 타고 내려갈지 아니면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내리 꽂을진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던 간에 뭐 결과론적으로 사실 초단기야 애매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야 계속 빠진다, 이제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 역전되어 있고 뭐 딱히 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고요. 뭐 S&P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장기 파동으로 여기 2009년도 바닥 이후로부터 여기까지 1파, 2파, 3일, 3회, 3회, 3, 3에서 3회로 3파, 트라이앵글로 4파, 5파 고점 친 다음에 A, B, C로 지금 빠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이제 5파부터 고점부터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A, B, C로 한 파동 큰 A, A, B, C로 B, 1, 2, 3, 4, 5로 C에 1, 그 다음에 이제 A, B, C, A, B, 1, 2, 3, 4, 5로 이제 C 돼서 이게 C에 2 나오고 지금이 이제 C에 3에 1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C에 3에 1 길이상 뭐 사실 길이는 저는 더 빠지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길이가. 근데 뭐 어찌됐던 간에 크게는 뭐 훨씬 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단기 반등이야. 작은 단기 반등이야.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죠. 이때처럼. 여기 올랐다가 52동 평균선에서 제가 아마 이때 다음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했다가 그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52동 평균선이 저항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반등을 해도 뭐 저는 크지 않고 뭐 결국은 빠진다.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S&P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추세선을 그어보더라도 뭐 딱 닿은 부근에서 탕탕탕 닿고 빠지고 있는 추세선을 잘 그리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나스닥 100도 뭐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모양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결국 그냥 다우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게 A고 이게 B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그냥 A, B 결국 C의 1인데 C의 2가 그냥 좀 높게 올라갔던 거다. 뭐 다우 뭐 좀 그렇게 종목수가 작으니까 뭐 다우 이제 좀 원래 그랬던 적도 있고 이때도 그랬듯이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전 다우를 하진 않기 때문에 뭐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뭐 둘 다 가능은 해 보이고요. 근데 뭐 후자가 저는 좀 높아 보이고,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 전환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넘지 못하고 전환선 내려올 때 52동 평균선이 원래 지지선이었는데 깨지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추세선 그려드렸었죠. 여기 이제 깨지면 내려간다. 결국 깨지고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여기였었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깨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아마 뭐 이때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은 아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주식보다는 뭐 파동이 조금 더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그냥 이게 A, B, C고 B 다음에 그냥 CL, CA 2거나 보시면은 긴 시계열로 결국 이제 5파 5점을 치고 나서 A, B, C, 그 다음 B, 이제 C에 1, C에 2, 여기 C에 3에 1이고 C에 3에 2인지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어찌됐던 간에 뭐 하락파동은 뭐 하락파동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아직 이게 5파라고 보기가 끝났다라고 보기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설사 1, 2, 3, 4, 5라고 했을 때도 5파가 하락의 시작이자 마지막일 파동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이게 5라고는 저는 안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다시 조정 파동 한번 나오고 빠져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A, B, C, A, B 그 다음에 이제 C에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는가? 일단 뭐 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결국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다 올라 버렸고요. 변동성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기준선을 못 넘겼었는데, 오랜 시간 못 넘겼었는데 한 방에 넘어버린 모습이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는 추세의 모습을 슬슬 그리고 있습니다. 전환선 기준선을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좋지 않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 B, C의 1, C의 2, C의 3으로 빠진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이제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잠깐이나마 결국 보시면은 니케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사실 있는 게 니케이는 뭐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고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조정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 뭐 이 부분도 있긴 해서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 A, B, C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새로운 상승이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저쪽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어찌됐든 이만큼의 조정폭이 1, 2, 3, 4, 5라고 치더라도 여기 조정폭으로는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A, B 결국 C로 한 이 정도까지는 저는 200 이동평균선까지는 최소한으로는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뭐 오늘은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 여기가 50 이동평균선이 계속 지지 라인이었는데 결국은 깼다는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결국 여기 전환선과 여기 50일 이동평균선이 결국은 저항선이 돼서 넘지 못하고 저는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뭐 단기 파동을 제가 그렇게 잘 보여드리진 않는데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뭐 생략을 좀 할까 했는데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를 먼저 보죠. 그냥 자, 뭐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제가 뭐 단기 파동은 사실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모양이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1, 2, 3, 4, 5를 뭐를 보냐에 따라 다른데 이걸 1, 2, 3, 4, 5로 보냐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1, 2, 3, 4, 5로 보는 케이스 1, 2, 3, 4, 5로 보는 케이스인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두 개 다 가능은 하거든요. 두 개 다 가능은 한데 뭐 유로나 이제 다우를 봤을 때 1, 2, 3, 4, 5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안에서 1, 2, 3, 4, 5가 돼서 3이고 4, 5, 5. 그러니까 1, 2, 3, 4, 5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그러면 이게 작은 하나의 한 파고 그 다음 조정 파동 새로운 충격 파동 1파, 2파, 3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은지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마치 그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뭐 사실 둘 다 가능해 보이네요. 다우는 1, 2, 3, 4, 5로 해서 그 다음 조정 나오고 이렇게 보는 거랑 다 가능은 한데 이제 유로로 봤을 때가 여기가 안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밖에 안 되는 게 여기 다음에 이 하락이 더 밑으로 여기로 내려왔으면 뭐 둘 다 가능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가 안 뚫린 거예요. 유로는. 그래서 그냥 1, 2, 3, 4, 5 아까 그게 그냥 한 파동이고 조정 파동 나오고 지금 새로운 한 파동의 조정이다 라고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100%는 아니고 그냥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좀 규제 완화도 있고 해서 좀 올라가긴 했었죠. 근데 뭐 여전히 뭐 사실 여기 뭐 조정이 사실 꽤 크긴 이미 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시면 뭐 여전히 뭐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뭐 그나마 좀 많이 빠진 것도 여기도 사실이긴 합니다. 여기는 많이 빠진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사실 항생은 뭐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만 뭐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도 똑같은 거죠. 여기는 이제 운명의 날이 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걸려 있는데 여기를 이제 시원하게 이 볼린저 밴드도 모여 있죠. 이 볼린저 밴드 모인 상황에서 벌어지면서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그냥 상방인 거고요. 쇼스를 거쳤으면 그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 이제 벌어지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아 진짜 이제 그냥 다시 하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의 날이 조금 다가와졌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움직이는 걸 보고 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결국은 넘지를 못하고 여기 200이동평균선 여기서도 그렇고요. 넘지 못하고 결국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구름대 밑으로 결국은 파괴하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모여 있죠. 그래서 위든 미치든 튈 것 같은데 다시 위로 저는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쭉쭉 빠졌는데 결국 위든 미치든 튀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 일단 전환선 기준은 다시 호전되면서 여기 후행 스팬이 이제 호전되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거라고는 보긴 하는데 200일을 확실히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로 뭐 판단해 보면 되겠죠. 결국 이 기준선이랑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뭐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를 쭉쭉쭉 타고 가면서 반등을 할지 머리를 치고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국채금리는 저는 좀 방향성은 지금은 좀 애매하다라고는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장기로는 올라가는 게 맞는데 증시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박살이 난다고 보는데 그 박살이 날 땐 좀 뭐 사실 같이 빠지지 않을까?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쭉 뺐다가 뭐 결국은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빠질 것 같긴 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근데 뭐 거래량이 상당히 크면서 이건 체크를 못했는데 뭐 거래량 상당히 크면서 말아 올리긴 했었네요. 이건 뭐 사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사실 개인 거래량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가격 변동은 없는데 이렇게 움직였다. 이건 뭐 누구 서로 이제 교환을 한 건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거래량 이제 기린형이라 보는데 기린형은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뭐 되게 긍정적인 요소긴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인데 뭐 결국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긴 주주환원 정책이 중요한데 뭐 굳이 빠지는 상황에서 미리 하진 않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여주고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훌륭하다. 결국 주주환원 정책만 되면 뭐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건 뭐 명확한 회사고요. 계속 지켜봐야 될 회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결국 배당락도 있기도 했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도 뭐 사실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다시 전환선 기준선 또 하회했기 때문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여기 후행 스팬까지 깨지면 더욱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고 기대 수익률도 높기는 한데 이 정도 높은 편인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금융지주도 뭐 배당락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구름대를 하회하고 후행 스팬까지 깨졌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구름대 밑으로 뭐 배당락 영향도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결국 200일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빠지고 있는 추세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삼성전자 금리를 감안하면 비싸죠. 비쌀 땐 항상 빠졌다 결국에. 근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지금도 비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좋지 않다. 뭐 계속 신저점 계속해서 갱신 중이다.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땐 조금 나아 보이지만 실적 변동성이 커서고요. 실제로 이 실적조차도 저는 애널리스트 전망치인데 여기 이만큼도 안 나올 수 있다. 중국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중국 비중이 높거든요. 하이닉스는. 그래서 계속 신저가를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기대 수익률로 봐도 금리 내려가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죠. 뭐 지금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시장이 문이 닫힐 거예요. 이제 더욱더 심각하게. 점점 더 이제 보호무역이 점점 더 성행할 거고요. 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문은 계속 더 닫힐 겁니다. 글로벌하게. 그럼 우리나라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점점 더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계속 주가도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밸류에이션도 좋지는 않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본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저렴하진 않다. 비싼 편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화학을 보더라도 여기 많이 빠지긴 했죠. 여기도. 근데 여기 200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마느냐가 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볼린저 밴드도 살짝 모이긴 해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금리 감안하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은 들고, 롯데케미칼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 모여있기 때문에 200일도 그렇고 모여있는 여기를 밑으로 뚫리면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 뭐 밸류에이션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더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신저가 갱신하면서 추세 좋지 않고요. 뭐 절대가치평가로는 싼 건 맞는데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도 근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상대가치평가는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 배당락이긴 합니다만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많이 빠졌죠. 200 이동평선 깨졌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굳이 지금 상황에서 살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그래도 여기는 저평가는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주가는 매우 사실 싼 거는 사실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도지가 나온 거는 뭐 좀 과매도인 상황에서 다행이긴 한데 뭐 단기 반등을 하더라도 뭐 저는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절대가치평가로도 나쁘진 않아요. 밸류에이션은 싼데 상대가치평가로도 사실 장치산업인 걸 감안했을 때는 비싼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엄청 싼 건 아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는 상황인 거고요. 뭐 DLNC도 다시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좋지 않고요. 상황은 계속해서. 다만 뭐 밸류에이션은 여기도 싸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싼 편이다. 금리를 감안해서 사실 이 정도면 싸기는 싼 편이다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다 하회하고 있고 후행스팬 역전됐고 차트는 상당히 좋지 않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절대가치평가로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평가로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긴 설명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똑같이 밸류에이션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다 뚫렸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지 않은 추세고요. 그 다음에 주가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좋지 않고 상대가치평가로 보더라도 좋지 않습니다. 금리를 감안하니까 그렇게 좋지 않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모여 있어서 뭐 결국 위든 미치는 칠 것 같은데 뭐 단기 반등하다 결국은 빠지는 추세가 뭐 나타날 확률이 전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좋지 않고요. 상대가치평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평가인 회사이다. 쌈바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NC소프트, 뭐 중국 쪽 이제 뭐 판호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좀 양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국 다시 이제 여기 기준선을 넘냐 마냐 종가 기준은 못 넘었죠. 일단 넘는 거를 보고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는 매력적이진 않아서 뭐 저는 굳이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굳이 지금 막 그렇게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긴 장대 음봉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뭐 구름대로 사실 박혀버렸죠. 사실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보여지고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싼 건 싼데 일단 뭐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진 않다. 여기는 엄청 싼 것도 아니긴 하고요. 상대적으로는. 근데 뭐 비싸지는 않은 정도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사실 여기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일단 추세가 좋지 않고 상대가치평가로도 뭐 엄청 나쁜 건 아닌데 일단 뭐 굳이 추세가 안 좋은 거를 먼저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200 이동평에서 다시 못 넘고 빠지고 다시 이제 전환선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엄청 좋진 않다. 낮은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는 보여주고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엄청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냥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도 뭐 배당락 이후에도 뭐 좋진 않은데 그나마 여기 구름대 밑에서 도지는 나와서 한번 뭐 단기 반등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에 결국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별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이 썩 메리트가 있진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월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PF 문제 때문에 뭐 굳이 지금 뭐 먼저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 깨졌죠. 뭐 한국 기업 평가도 한국 금융 지주도 뭐 결국은 뭐 다시 10화 3파로 내려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계속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두 회사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데 일단 뭐 PF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특히 이제 다올 쪽은 일단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주가가 친저점을 갱신을 했죠. 최근 기준으로. 그래서 그냥 A, B, C 1, C A 결국 C의 3이 그냥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냥 이제 A, B, C, A, B 그 다음 C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충분히 테슬라는 이제 하락폭이 큰 건 또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많이 빠지면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가 4파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빠진다고 하면은 뭐 좀 안 너무 심각해 보일 수 있겠지만 뭐 여기까지도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뭐 나중에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요. 왜냐면 보통 빠지는 게 결국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보통 한 4파까지 많이 빠지거든요. 여기까지 빠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를 빼고 보죠. 볼린저 밴드 때문에 좀 왜곡이 되니까 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4파가 여기인 거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전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낙폭 자체가 뭐 지금은 사실 기껏 해봐 여기 52동 평균선인 거거든요. 여기를 하락이라 볼 순 없고 뭐 덜 빠지면 여기 200일 아니면 120 저는 뭐 한 여기까지도 사실 빠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빠져도 진짜 빠질 땐 보통 거기까지 빠지죠. 이제 다 200 이동평균 사실 깨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가거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도 뭐 아까 보여드렸고 결국 뭐 아마존도 그냥 뭐 단기야 계속 저점이니까 뭐 제외하면은 여기 구주봉으로 50 이동평균선이고 결국에 그러니까 못해도 200 이동평균선이고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냥 4파 라인까지는 다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1, 2, 3이니까 한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는 거죠. 거의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고 여기는 뭐 단기적인 여기 파동 자체가 셌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여기 사실 아예 없는 회사죠. 이런 회사는 뭐 사실 파동도 잘 맞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뭐 후행적으로 본다면 이게 그냥 1, 2, 3, 4, 5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 B 결국 C로 지금 빠지는 파동인데 당연히 여기 저점보다는 하회하겠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네 A, B, C니까 최소한 여기 밑으로는 내려가리라. 여기서 지금부터 최소한 반토막은 날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좋게 볼 게 없는 거죠. 좋게 볼 게 없는 상황이다. 정말 증시는 이 돈이 풀렸던 뭐 제가 아까 3.7경이라고 했는데 8조 달러로 계산했으니까 3.7경보다도 사실 더 심할 거예요. 사실 여기는 이제 16조로 제가 계산을 했고 이제 BOJ 같은 경우 제가 한 7조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미국을 8조라고 하는데 미국이 9조였잖아요. 1조 달러만큼 더 증가가 되는 거니까 뭐 훨씬 더 사실 큰 거죠. 그 돈들이 결국은 실물 경제로 흘러가면서 인플레이션 쉽게 잡히지 않을 거고요.
결국은 다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아마도 우리나라 수출업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하기가 점점 쉽지 않아지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점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마치 그런 거죠. 아까 밸류에이션 자체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나았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나라의 ROE 수익성이 더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렴해서 밸류에이션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저는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점점 더 안 좋은 상황, 좋은 나라가 없다. 중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고, 일본도 안 좋고, 우리나라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제일 나은 나라인 거죠. 사실 인플레이션만 제외하면 그런 거죠. 사실 돈도 미국이 제일 덜 풀기는 했고요. 이제 선진국 대비로 했을 때. 뭐 그래서 미국인가라고도 하지만 결국은 다 빠지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인내를 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벌써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또 새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